여보, 나 오늘 생일인데.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텔레비전에서 눈도 안 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차려준 아침 후루룩 받아 먹더니 백화점에서 산 비싼 등산복 차려입고 등산 스틱 챙겨 나가더라고요. 40년을 살았는데 40년 동안 딱 한 번도 생일을 챙겨준 적 없는 남자가 그날도 그래서 세 글자였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너 이 인간 오늘이 마지막이다. 안녕하세요. 인생상담소 은혜여사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다 뻥 뚫리실 겁니다. 나만 이런가 싶어서 혼자 삭혀온 분들 말해봤자 소용없다 싶어서 포기하고 사신 분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팔자인가 싶으셨던 분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내 얘기 찾으실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혜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6살이에요. 결혼한 지 40년이 됐고요. 지금은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결심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놀랍니다. 66이에요? 이 나이에? 라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40년을 참았으면 충분히 참은 거 아니냐고요. 26에 시작해서 66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사람 뒷바라지 하는데 다 쏟았습니다. 이제라도 남은 시간은 제 것으로 써야겠다 싶었어요. 남편 김민철 씨와 결혼한 건 26대였습니다.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어도 말솜씨가 좋았고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잘 대해줬습니다. 어디 가든 분위기를 잘 탔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친구도 많았죠. 조용한 성격의 저는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저한테도 저렇게 잘 대해줄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했죠. 물론 만날 때는 잘해줬어요. 여기저기 좋은 데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 다정함이 밖에서만 쓰는 다정함이었다는 걸. 그 인간은 집에 오면 에너지가 딱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기운을 밖에서 다 쏟고 들어오면 집에서는 껍데기만 남는 사람. 저는 그 껍데기랑 40년을 살았어요. 결혼 첫날부터 그 인간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짐을 풀었는데 그냥 소파에 눕더라고요. 짐같이 정리하자는 말도 없었고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상자 열어서 물건 꺼내서 정리하고 부엌 살림 집어넣고 수납장 정리하고. 그 인간은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배고프면 밥은 언제 되냐고 했어요. 그게 신혼집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웃어 넘겼어요. 원래 남자들이 다 이렇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자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놈이 그런 거였습니다. 살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것이었어요. 설거지를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40년 동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그래요. 분리수거가 시작된 이후로 매번 제가 했어요. 분리수거함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청소기가 어느 방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 번은 청소기 어디 있냐고 물어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40년을 이 집에 살았는데 청소기 위치를 모른다는 게 그 웃음이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다는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당연히 밥상도 항상 제가 차렸어요. 그런데요, 차려주면 그냥 곱게나 먹을 것이지 반찬이 별로면 반찬이 왜 이것뿐이냐고 했어요.
같은 반찬이 이틀 연속으로 나오면 또 이거야 라는 소리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장 볼 돈은 아끼라고 했어요. 아끼면서 맛있는 걸 차리라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그게 어디 가능한가요? 매일매일 오늘은 또 뭐하나. 그 스트레스로 40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놈의 저녁 준비. 평일은 당연하고 일요일 아침에도 꼬박꼬박국에 밥 먹어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심지어 제가 몸살로 이불 덮고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도 밥 안 주나고 한 사람이에요.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서 겨우겨우 밥을 차렸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나마 아침에 회사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회식하고 늦게 들어오던 젊은 시절은 그나마 정말 차라리 그나마 나았다는 걸 저는 그 인간이 은퇴한 후에 알았습니다. 맙소사. 젊은 시절 우는 애 없고 징징거리는 애 한 손 잡고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남편 언제 오나 기다리던 때는 그나마 나았던 거예요. 그때는 애들만 크면 회사 바쁜 것만 끝나면 좀 나아지겠거나 했죠. 그런데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은퇴한 이후였습니다. 은퇴한 후 그 인간 하루 일상이 어떤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차려놓은 밥을 먹어요. 먹고 나서 소파에 눕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요. 그렇게 오전이 가요. 점심때가 되면 밥 없냐고 합니다. 제가 차려요. 당연히 아침에 먹던 국 그대로 내면 신경질 냅니다. 라면 같은 건 원래 입에도 안 돼요. 점심 먹고 나서 또 눕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또 텔레비전을 봐요. 저녁 때가 되면 밥 언제 되냐고 합니다. 제가 차려요. 먹고 나서 또 소파에 앉아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방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게 하루예요. 매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차리고 치우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우리 둘 다 집에 있는데 집안일은 왜 저 혼자 하는 건지 한 번은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루 종일 뭘 해요? 쉬지. 그러면 나는요? 라고 했더니 글쎄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살림하잖아. 그게 당신 일이잖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추석이든 설이든 저는 사흘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이고 형제들이 다 오거든요. 가족이 10명이 넘어요. 그 10명 밥상을 제가 다 차렸습니다. 그 인간은 거실에서 형제들이랑 텔레비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땀 흘리면서 전을 부쳤고요. 밥 다 차려지면 나오세요 하고 불러야 식구들이 식탁에 앉아요. 그리고 먹고 나서 형제들이랑 술 마시러 나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고요. 설거지 끝나면 또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명절 내내 그랬어요. 그게 몇십 년 동안 반복됐어요. 명절이 기다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며칠씩 몸살을 앓았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해본 적이 있어요. 결혼 15년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명절 끝나고 말했어요. 당신도 좀 도와줘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근데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매일매일 회사 가서 돈 벌어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기나 해? 아니, 명절에 잠깐 편히 쉬는 게 그렇게 문제야? 나는 쉴 시간도 없어. 쉬지도 못해? 당신은 맨날 집에서 쉬잖아.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잃어버렸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삼키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아이들 일도 전부 제 몫이었어요. 첫째 재훈이 어릴 때 열 경기를 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 몸이 벌벌 떨려서 제가 얼음 수건으로 온몸을 닦으면서 밤을 새웠어요.
그 인간은 옆에서 코를 골면서 잤습니다. 새벽에 아이 안고 혼자 택시 타고 응급실에 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 병원에 다녀왔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재훈이 어쩌다 그랬어. 애 좀 잘 보지. 그거 하나도 똑바로 못하냐. 한마디 하고 휙 출근했어요. 아이는 괜찮냐, 당신은 괜찮냐, 그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입학식도 제가 갔고 졸업식도 제가 갔습니다. 재훈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면담 연락이 왔어요.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말했더니 당신이 가, 나는 회사야 했어요. 저 혼자 갔습니다. 선생님이 아버님은 안 오셨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네 했어요. 학교 선생님 앞에서 남편 변명을 해야 한다는 게 더 서러웠어요. 둘째 은지 수능 날도 그랬어요. 찬 바람이 부는 11월 아침에 현관에서 화이팅 한마디 하고 휙 나가더라고요. 저는 고사장 앞에서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발이 시려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시험 끝나고 은지가 나오면서 엄마 온 거야? 하고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엄마가 집에 있는 줄 알았대요. 당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엄마라는 걸 은지도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등산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무조건 산에 갔어요. 토요일엔 가까운 산, 일요일엔 좀 먼 데까지. 등산 가는 날이면 새벽 5시 반에 혼자 알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집에 있을 때는 수저 하나를 못 들어요. 새 등산화 사왔을 때 얼마냐고 비싸 보인다고 물었더니 비싼 게 발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발 소중하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더러 반찬 값은 아끼라고 해요. 본인 발 편한 게 우리 밥상보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고요? 등산 친구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어느 날 핸드폰이 식탁에 놓여 있었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연달아 왔습니다. 무심코 봤더니 이모티콘이 한가득이었어요. 웃는 얼굴 엄지척 하트. 답장도 줄줄이 하더라고요. 등산 모임 단체 사진도 잔뜩 올라와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인간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어요. 아, 이 사람이 웃을 줄도 알았구나. 집에서는 한 번도 저렇게 웃는 걸 못 봤는데 피곤하다며 늘 인상 구기고 있더니 모임 회식비도 쏜 것 같더라고요. 다들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어요. 회원 중에 무릎 안 좋은 분이 있다고 파스를 한 박스 사다 줬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회원 생일이면 케이크도 사가고 명절엔 작은 선물도 돌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어디 쓰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꽃 한 송이, 생일 선물 한 번, 케이크 한 번 받아본 적 없죠.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본인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정성을 쏟는 거예요. 저는 이미 집안에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고요. 필요할 때 밥 나오고 빨래 나오고 청소돼 있으면 되는 사람. 그게 40년 동안 제 자리였습니다. 어버이날이 결정적이었어요. 아들 재훈이가 며느리 지영이랑 손자 민찬이까지 데리고 왔어요. 평일인데 반차를 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전날 밤부터 준비했습니다. 재훈이 좋아하는 갈비찜, 지영이 좋아하는 잡채, 민찬이 먹을 것도 따로 챙기고. 갈비찜은 전날부터 재워놔야 맛이 나거든요. 정성껏 차려놓고 다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이 애들 밥을 반도 안 먹었는데 시작했어요. 재훈아, 요즘 회사 어때? 실적은 나와? 승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부장이 됐으면 이제 그 위를 봐야지. 너희 부서 위에 누가 있어? 인맥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어? 나 때는 말이야. 재훈이 얼굴이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하려고 했는데 말 한마디 끝나기 전에 또 물어요. 지영이는 민망한지 밥만 먹고 있었고요. 얼마나 분위기가 딱딱한지 갈비찜 냄새가 무색했어요. 민찬이가 눈치를 보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근데 하래비가 바로 잡았습니다. 밥 먹을 때 핸드폰은 왜 봐? 공부는 하고 있어? 성적은? 꿈이 뭐야? 장래 희망은 있어? 해야 할 게 없으면 운동이라도 해.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되는 거야. 민찬이가 10살이에요. 10살 아이한테 장래 희망을 따지고 체력 관리를 얘기합니다. 민찬이가 할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 작은 등이 어찌나 가여운지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괜찮아 민찬아, 밥이나 많이 먹어라고. 그런데 그 말이 그 인간 눈치의 목에 걸려 나오지도 못했어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등산 다니신다고요? 어느 산이 좋으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눈이 잠깐 반짝이면서 산 이야기를 하기 했어요. 그놈의 잘난 척 아는 척. 이 산은 어떻고 산에 있는 나무는 어떻고. 너희 거기 가봤냐? 그건 아냐. 저는 단 한 번도 데려간 적 없는 좋은데 많이도 다녔더라고요. 그러더니 금방 또 화살이 재훈이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재훈이 너도 주말에 나가야 해. 요즘 젊은 것들이 너무 나약해. 몸이 약해서 회사에서도 버티질 못하는 거야. 2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애들이 일어나면서 지영이가 저한테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안쓰러워 보였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안쓰럽게 보는 눈빛이요. 저는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맞다 싶었습니다. 애들이 가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바쁜 시간 쪼개서 찾아온 애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준 게, 손자한테 반갑다, 많이 컸다, 밥 많이 먹어, 그 말 한마디라도 먼저 나왔어야 하는데 왔다가 잔소리만 실컷 듣고 갔잖아요. 재훈이가 다음엔 또 올까 싶었어요. 정작 못 오게 만드는 사람은 그 인간인데 그 외로움은 다 제 몫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 생일이었어요. 6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을 차려냈어요. 그 인간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그릇을 그냥 식탁에 두고 소파로 갔어요. 저는 그릇을 치우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이 내 생일인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구나. 기대가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제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나 내일 생일이야 라고. 그러면 그래? 하고 끝이었어요. 그러다 상대하기도 싫어서 말하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불쑥 말이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데 옆으로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생일인데. 그랬더니 고개도 안 들고 하는 말이 응,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응급실을 혼자 다니고 수능날 발 시려워서 혼자 기다리고 몸이 아파도 밥을 차리고 명절마다 10명 밥상을 혼자 차리고 어버이날 창피를 참고 그 40년의 생일들이 전부 그래서 2글자였습니다. 화가 났냐고요? 화도 안 났어요.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제 됐구나. 이 사람은 영원히 안 변하는구나. 나는 이 집에서 그냥 살림하는 도구였구나. 그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왔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제 손으로 제 생일에 제 미역국을요. 끓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 생일에도 이렇게 혼자 끓여야 하나. 내후년에도. 아직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그 남은 생일들을 다 이렇게 보내야 하나.
그 생각이 참 선명하게 오더니 다음 생각이 왔습니다.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잖아. 이혼을 생각한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진짜 결심이 됐어요. 이번엔 정말 하겠다고. 저는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여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이런데 혼자 오는 사람이 나뿐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저 같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상담을 기다리면서 옆에 앉은 분이 저한테 눈인사를 하셨어요.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 눈빛에 뭔가 다 담겨 있었어요. 나도 같은 이유로 여기 왔어 라는 말이 눈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들어가시면서 잘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하세요 했어요. 그 짧은 교환이 어찌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결혼 전에 격리를 했던 사람이라 서류 보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고 예금 통장 사본을 챙기고 남편 퇴직금 서류도 있는 것들을 모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전업주부로 40년을 살았어도 재산 형성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전 처음으로 제가 40년 동안 한 일들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집에서 한 번도 못 받은 말을 법 앞에서 받는 거예요. 2달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침착하게. 그동안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토요일 아침엔 등산 가는 그 인간 물통에 물도 채워줬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은 그 척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밥을 차리면서 마음속으로 이 밥이 몇 번 남았나 세고 있었어요. 서류를 내민 건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가서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협의 이혼 신청서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봉투를 열어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의자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그제서야 이 상황이 진짜라고 느껴졌는지 이번에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냐,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되냐, 창피하지도 않냐, 노후는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어떻게 살 거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저는 아무 감정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달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같이 여행이라도 가자. 4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던 말들이 갑자기 쏟아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기가 찼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뭘 하셨어요? 마치 통신사 바꾸려고 하면 한 달 무료로 준다는 뭐 그런 말처럼 느껴지는데 머릿속이 더 차갑게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고 달래는 말 중에 미안하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심지어 왜 그러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제 기분이 어떤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저 다 자기 얘기였어요. 내 체면, 내 노후, 내 앞날. 와, 저는 그걸 보면서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역시 이건 옳은 결정이다.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끙끙 앓고 난리를 치더니 보름이 지나자 안 되겠는지 아이들을 동원한 모양이더라고요. 재훈이랑 은지가 찾아와서 말렸습니다. 은지가 많이 울었어요. 엄마,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저는 은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뭘 잘못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은지가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라면서 다 봤으니까요. 지금 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 분할해서 작은 빌라 전세를 얻었어요. 방이 2개예요. 하나는 침실, 하나는 제 취미실로 꾸몄습니다. 뜨개질이랑 자수를 좋아하는데 거실에서 하면 지저분하다고 그 인간이 싫어했거든요. 지금은 방 하나를 통째로 제 것으로 써요. 실도 쌓아두고 좋아하는 그림 액자도 걸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웠어요. 아무도 치우라고 안 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 자유가 이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해요.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평생 텔레비전 소리나 밥 달라는 소리에 잠을 깼으니까요. 며칠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이 조용함이 두려운 게 아니라 평화라는 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어디 나갈까? 장은 어디서 봐야 하지? 뭘 사야 하지? 오늘은 야채 값이 좀 떨어졌을까? 저녁엔 뭘 하지? 그 생각만 해도 되는 아주 상쾌한 아침이에요. 텔레비전 채널도 제가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밥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요. 먹고 싶지도 않은 밥 차리느라 삼시세끼 매 끼니마다 동동거리지 않아도 돼요.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다른 하루인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주변에서 이혼하고 어떻냐고 많이들 물어봐요. 잘 지내냐고, 외롭지 않냐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쓸쓸할 때 있어요. 밥 혼자 먹는 게 가끔은 허전하고 명절에 혼자 있으면 좀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그 쓸쓸함이 예전 쓸쓸함이랑은 달라요. 예전 건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혼자인 쓸쓸함이었어요. 지금 건 진짜 혼자인데 마음이 편한 쓸쓸함이에요.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납니다. 사람 곁에 있으면서 혼자인 것만큼 서러운 게 없더라고요. 제 생일이 지난주였어요. 재훈이랑 지영이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손자 민찬이도 같이 왔어요. 식탁에 앉아서 초에 불을 켜고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민찬이가 목청이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몰라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민찬이가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웃으면서 이미 이루어졌어 라고 했습니다. 민찬이가 무슨 소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는데 저는 그냥 웃었어요. 설명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초를 끄는 순간이 어찌나 행복한지. 처음으로 제 생일 같은 생일이었습니다. 40년을 살았어요. 그 40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밥 짓고 청소하고 아이 키우고 응급실 혼자 다니고 수능날 발 시려워서 기다리고 생일 잊혀도 참고 명절마다 10명 밥상 혼자 차리고 어버이날 잔소리 들어도 참고 등산 가는 날 물통에 물 채워주고. 그 세월이 아깝냐고요? 아깝지 않아요. 그 세월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조용한 아침이 이렇게 소중한 거니까요. 민찬이가 크게 불러준 생일 축하 노래가 이렇게 좋은 거니까요.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도 잘 살 겁니다. 제 방식으로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속이 다 시원하셨나요? 저는 이 사연 처음 받았을 때 읽으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혜숙 씨처럼 참고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서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내 얘기네 싶으신 분 계세요? 말 못하고 삭히고 계신 분,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포기하고 사신 분, 그냥 이러다 가는 거지 싶으신 분, 그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마냥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참는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혜숙 씨가 40년을 참았는데 그 인간이 변했나요?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내 인생을 다 쓰는 건 미덕이 아니라 낭비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낼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혜숙 씨가 66에 그걸 찾았잖아요.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은혜 여사가 다 읽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은 이런 사연을 계속 전해드리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여사였습니다. 봄날처럼 따뜻한 하루 되세요.